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20대 후반 여자예요. 남자친구 없이 지낸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이 외로운 마음을 요즘 풀 곳이 생겨서 굉장히 즐기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남자친구들이랑 할 때보다 훨씬 더 만족감을 느끼고 있어요. 요즘 일 때문에 굉장히 바쁘게만 지내서 되게 무료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매일 일, 집. 반복이라 지겹기도 하고 한참 벚꽃이 필 때라 남들은 다들 벚꽃 구경도 가고 커플들끼리 행복하게 데이트하고 그러는 걸 보면 굉장히 우울해졌습니다. 바쁜 일들을 다 마무리하고 친구랑 오랜만에 술 약속을 잡았어요. 계속 야근에 힘들었어서 다음날 연차를 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마시고 죽자라는 기분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면서 신세한탄을 했어요. 남들은 이 좋은 날 다들 벚꽃 구경이며 데이트 다니는데 나는 이게 뭐냐? 맨날 야근해. 여자인 친구랑 술이나 진탕 먹고 있으니. 야, 나라도 술 마셔주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 외롭다 외로워. 남자랑 못한 지도 2년이나 됐어. 다들 데이트하느라 신났는데 나는 이게 뭐야. 일만 하니까 남자를 만나지도 못해. 야, 2년은 심했다. 2년 동안 어떻게 살았냐? 그니까 지금 한계가 왔다고요. 외롭다고. 아, 이거 1급 비밀인데 외로운 중생을 위해 내가 알려줘야겠구만. 뭔데? 얼른 알려줘봐. 내가 요즘 재택근무하면서 오히려 업무량이 더 많아져가지고 엄청 힘들었거든? 아는 언니가 너 가면 엄청 좋아할 거라고 마사지 잡을 추천해줬는데 대박이야. 뭐야, 외롭다는데 뭔 마사지? 장난하냐? 그냥 마사지가 아니라니까. 너 가면 완전 뿅 갈걸? 마사지가 다 거기서 거기지. 뿅 가긴 뭘 뿅 가. 마사지 해주는 사람이 손기술이 장난이 아니거든. 그리고 일반적인 마사지가 아니야. 진짜 대박이라니까. 뭐 어떻길래 그래? 아니, 남자를 소개해주는 것도 아니고 마사지샵 소개는 뭐람? 너 내일 연차라고 했지? 꼭 가라. 예약제니까 꼭 예약하고 가. 예약 다 차 있을지도 모르고. 그렇게 인기가 좋아? 마사지를 얼마나 잘하길래? 암암리에 아는 사람들만 가는 곳이야.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몰래 가라. 참나, 불법 안마소 뭐 그런 거냐? 가보면 알아. 내가 연락처 카톡 보내놓을게. 친구랑 다시 술을 마시고 집으로 왔습니다. 다음날 일어나서 친구가 알려준 번호로 연락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마사지 예약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죄송하지만 오늘은 예약이 다 되어서 불가능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 오후 6시 가능합니다. 그러면 목요일 오후 6시로 예약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목요일 날 뵙겠습니다. 아는 사람들만 아는 곳이라고 하더니 예약이 다 꽉 차 있더라고요. 얼마나 인기가 있는 곳이길래 그런가 은근히 기대가 됐습니다. 친구한테도 예약 다 차 있어서 다음 주 목요일에나 된다고 얘기했어요. 친구가 하는 말이 2시간 단위로 예약을 받아서 하루 많아야 5-6명만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출근해서 팀장님한테 반차를 쓰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요즘 야근 많이 했으니까 반차 하나 더 쓰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목요일 날이 돼서 반차를 쓰고 2시에 퇴근을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서 집에서 쉬다가 갔어요. 마사지 샵으로 들어가니 남자 직원 한 명이 있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여자 직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예약하고 왔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탈의실에서 옷 갈아입고 나오시면 됩니다. 알려준 대로 탈의실에 와서 보니 속옷도 탈의를 하고 가운 하나를 걸치고 나가야 하는 거더라고요. 데스크에는 남자 직원이 있었지만
마사지는 여자분이 해주시겠지 생각을 하고 타리오 가운을 입고 나갔습니다.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안내해준 곳으로 가니 아로마 향이 가득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뭔가 벌써부터 심신이 안정이 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이쪽 베드에 누우시면 됩니다. 저는 또 안내에 따라 누웠어요. 마사지 시작하겠습니다. 남자분이 마사지를 해준다고 해서 깜짝 놀라기는 했는데 손에 힘이 다르니 더 잘하시려나 생각하고 받기로 했어요. 어깨부터 오일을 발라 마사지를 해주는데 정말 시원하게 잘하더라고요. 근데 뭔가 오랜만에 이런 은밀한 공간에서 남자의 손길이 닿으니 굉장히 흥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났어요. 아, 저 미영이 소개로 왔는데 S코스가 좋다고 하던데 S코스로 받을게요. 마사지 해주시는 분은 싱긋 웃으면서 알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어깨를 지나 가슴 쪽까지 마사지를 해주더라고요. 가슴 위쪽뿐 아니라 가운 안쪽까지 깊게 마사지를 해주는데 이게 맞는 건가 하면서 걱정이 되면서도 흥분이 되었습니다. 림프를 풀어줘야 피로가 싹 풀리거든요. 이 안쪽까지도 풀어줘야 해요. 아, 네. 그렇게 얘기를 하니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마사지를 해주는 손길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시원하면서도 아로마 향 때문인지 노곤노곤하면서 피로가 풀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다리 쪽으로 내려가서 마사지를 해줬습니다. 종아리 쪽을 마사지 해주는데 너무 시원했어요. 정말 뭉쳐있는 곳을 어쩜 이리 잘 찾는 건지 너무 시원했습니다. 예약이 다 찰만하네 싶었어요. 그러다가 조금 더 위쪽으로 마사지를 해주더라고요.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속옷 라인 정도까지 마사지를 해주었습니다. 이때부터 더 흥분이 되고 그랬어요. 자꾸 자극을 하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 가뜩이나 남자랑 인연을 안 했는데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완전히 미치죠. 저도 모르게 움찔거리게 되더라고요.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쫙 빠지면서 구름 위에 둥둥 떠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S코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 저도 모르게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그곳 깊숙이까지 현란한 손기술로 마사지를 해줬습니다. 아니 이게 S코스라는 건가? 이런 걸 해도 되는 건가? 속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지만 혼란스러울 틈도 없이 너무 기분이 좋아 다 잊게 만들더라고요. 와,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친구가 왜 저한테 진짜 마음에 들 거라고 하는지 이유를 알았습니다. 솔직히 그냥 마사지만으로도 만족도가 높았는데 S코스를 시작하고부터는 정말 신세계더라고요.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마음껏 즐기세요. 조금만 더... 저도 모르게 조금만 더라는 말이 나왔어요. 다음 예약 손님이 있으셔서요. 빠르게 마무리 단계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마무리 단계에서 천국을 다녀왔습니다. 한 10분 정도 누워서 쉬다가 나왔어요. 옷을 다시 갈아입고 나와서 결제를 하려고 그 마사지 해주시는 분을 마주하니 뒤늦게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후다닥 결제를 했습니다. 다음에 또 들려주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나와서 친구한테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야, 나 마사지 받고 지금 나왔다? 이건 진짜 천국이야. 어떻게 알게 된 거야? 진짜 대박. 나 여기 되게 자주 올 것 같아. 역시 너 엄청 만족해 할 줄 알았다. 너무 자주 가지 말아라. 한두 푼도 아니고. 정신 차려. 아주 잠깐씩만 즐기고 얼른 남자친구나 만들으라고. 야, 남자친구 필요 없어. 여기 오면 되겠는데? 진짜 최고야. 이런 경험 처음 해봐. 그치? 나도 처음 갔을 때 진짜 대박이었어. 완전 뿅 같잖아. 친구랑 한참을 전화했고 집에 와서 완전 푹 잠들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도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언제 또 예약을 해야 될까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은 꼭 예약을 해서 마사지를 받고 있어요. 몇 번을 갔는데 갈 때마다 마사지 해주시는 분이 조금씩 달라지시는데 다른 분들도 정말 최고였습니다. 근데 처음 갔을 때 그분이 너무 잘해주셔서 그분께 예약을 주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너무 바쁘셔서 예약이 항상 꽉 차 있는 날이 많더라고요.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이 마사지샵 때문에 남자친구는 당분간 못 사귈 것 같아요. 여기에 빠져버렸거든요. 얼른 정신 차리고 이제 그만 빠져나올 때도 됐는데 매번 갈 때마다 천국을 선물해주니 미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도 불륜 드라마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사랑해요. 나는 어릴 때부터 남들과 조금 다른 취향을 가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흔히 향수나 샴푸 향에 끌린다고 하지만 내게는 전혀 다른 종류의 향이 있었다. 처음에는 그게 뭔지도 몰랐다. 그냥 어떤 향에 끌리는 나 자신이 이상하다고만 생각했지. 그런데 성인이 되고 나서야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확실히 깨달았다. 첫 경험은 대학교 때였다. 사귀던 남자친구 민석이가 운동을 마치고 내 앞에 앉았을 때 그에게서 풍겨오는 짙은 향이 나를 흥분시켰다. 땀과 살이 뒤섞인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냄새. 처음엔 당황했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몸에서 나는 향이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 뒤로 난 은밀하게 그의 향을 탐했다. 그가 샤워를 하지 않은 채 내 옆에 앉으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더 가까이 가고 싶었고 더 깊이 빠지고 싶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민석이에게 말할 수는 없었다. 그는 나를 이상하게 볼 테니까.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난 회사원이 되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여자, 동료들과 어울려 점심을 먹고 커피를 마시는 직장인. 하지만 내 안에는 여전히 그 충동이 있었다. 그러다 우연히 회사 체육대회에서 선배인 도현을 마주쳤다. 그는 평소에도 운동을 자주 했고 땀에 젖은 그의 셔츠에서 나는 향기가 나를 미칠 듯이 끌어당겼다. 체육대회가 끝난 뒤 난 일부러 그가 있는 휴게실로 향했다. 그는 거기서 땀을 닦고 있었고 그의 운동복은 땀에 젖어 있었다. 선배, 수고하셨어요. 내 목소리는 평소보다 약간 떨려 있었다. 도현은 웃으며 나를 바라봤다. 너도 고생했어. 오늘 진짜 덥더라. 그가 손으로 목덜미에 땀을 닦아내는 순간 난 숨을 삼켰다. 그 짙고 농후한 향이 코끝을 스쳤다. 더 가까이 가고 싶었다. 그의 옷이 담고 있는 모든 향을 맡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난 단지 웃으며 물을 건넬 뿐이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온갖 상상이 스쳐 지나갔다. 그의 땀에 젖은 피부, 그리고 그 향. 그날 이후 난 도현을 향한 충동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의 자리에 몰래 앉아 그가 남긴 잔향을 맡기도 했고 회식 자리에서 그의 곁에 앉아 그의 향을 더 가까이에서 느끼려 했다. 그리고 어느 날 기회가 찾아왔다. 야근을 하던 날이었다. 사무실에는 우리 둘만 남아 있었고 도현은 피곤한 듯 의자에 몸을 기대고 있었다. 선배, 피곤하세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응, 오늘 하루 종일 뛰어다녔더니 진짜 힘드네. 그의 와이셔츠 단추가 2개쯤 풀려 있었고 안에서 그의 땀에 젖은 피부가 살짝 보였다. 난 그 순간 참을 수 없었다. 온몸이 후끈해졌다. 그리고 마침내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갔다. 나는 천천히 도현 선배 쪽으로 다가갔어.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고 손끝이 살짝 떨렸지. 하지만 난 멈출 수 없었어.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나를 짓누르는 본능적인 충동이었거든. 선배, 많이 힘드세요? 내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처럼 들렸어. 도현 선배는 눈을 감고 있다가 천천히 떴지. 좀 그렇네.
그가 피곤한 듯 웃으며 목을 주물렀어. 그의 손끝에서 땀방울이 살짝 반짝였지. 난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 그 농밀한 향이 코끝을 스쳤고 순간적으로 머리가 하얘졌어. 선배, 제가 어깨 좀 주물러 드릴까요?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 도현 선배는 약간 놀란 듯 했지만 곧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 그럼 고맙지. 나는 떨리는 손을 뻗어 그의 어깨에 올렸어. 단단한 근육이 손끝에 느껴졌고 열기와 함께 그의 땀이 스며들었지. 살짝 누르자 그는 낮게 신음을 흘렸어. 시원하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삼켜버린 침이 뜨겁게 느껴졌어. 그의 체온, 그의 땀, 그의 숨결이 너무 가까웠어. 그런데 그 순간 도현 선배가 갑자기 내 손목을 잡았어. 따뜻한 손길이 나를 감싸며 그의 시선이 나를 깊숙이 파고들었지. 너, 오늘 이상하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살짝 쉰 듯했어. 난 순간적으로 들킨 기분이 들었어. 하지만 후퇴할 수 없었어. 선배한테서 나는 향이 좋아서요.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내 얼굴은 화끈하게 달아올랐어. 하지만 후회할 틈도 없이 도현 선배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어. 그가 나를 바라봤어. 내가 무슨 말을 한 건지 확실히 이해했을 거야. 나는 망설이다가 아주 천천히 그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었어. 그리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 그의 향이 나를 휘감았고 그 순간 나는 모든 걸 잊었어. 도현 선배는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었어. 하지만 그의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렸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와버렸다는 걸 깨달았어. 나는 선배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 땀과 살 냄새가 섞인 원초적이고 진한 향이 나를 미치게 했지. 이제야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았어. 이 향을, 이 감각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도현 선배가 갑자기 몸을 살짝 움직였어. 그 순간 나는 후다닥 몸을 떼었지. 선배는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내려다봤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지만 분명한 경계가 느껴졌어. 나는 입술을 꾹 깨물었어. 머릿속이 복잡했어. 뭐라고 해야 할까? 그냥 장난이었다고? 아니면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 선배, 그냥. 내가 말을 더듬는 사이 도현 선배가 자리에서 일어났어. 그리고 천천히 나를 바라봤지. 그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 마치 뭔가를 이해하려는 듯한 표정이었어. 설마, 너. 나는 더는 숨길 수 없었어. 이미 선배도 눈치챈 것 같았거든. 나는 용기를 내서 한 발짝 다가갔어. 선배 향이 너무 좋아요.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자마자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는 것 같았어. 도현 선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었어. 그 눈빛엔 놀람과 당혹스러움이 뒤섞여 있었지. 너, 무슨 소리야? 그냥, 선배 땀 냄새가 좋아요. 예전부터 이상하게 그런 향이 저를 자극해요. 솔직히 말하고 나니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건지 나조차도 모르겠었지만 멈추고 싶지 않았어. 나는 또 한 걸음 더 다가갔어. 선배와의 거리는 이제 손을 뻗으면 닿을 정도였어. 선배는 나를 뚫어지게 바라봤어.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지. 이상한 애네, 너. 그런데 그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어. 오히려 약간의 흥미가 섞여 있었어. 나는 그의 반응에 용기를 얻었어. 내 심장은 터질 듯 뛰고 있었지만 더 깊이 빠지고 싶었어. 나는 살짝 웃으며 말했다. 선배, 싫어요? 도현 선배는 한숨을 쉬며 뒤로 한 걸음 물러났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이런 얘기는 처음이라서 좀 당황스럽네. 나는 그의 반응을 보고 안심했어. 적어도 나를 이상한 사람처럼 몰아가지는 않는구나 싶었거든.
그리고 확신했어. 선배도 나와 같은 긴장감을 느끼고 있다는 걸. 그날 이후로 나는 도현 선배에게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어. 회사에서 일부러 그의 곁에 머물렀고 그의 자리를 지나칠 때마다 숨을 들이마셨지. 그는 그런 나를 알아차렸을까? 모를 리 없었어. 그러던 어느 날 퇴근 시간이 다가오고 사무실에 거의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 때였어. 나는 일부러 도현 선배의 자리 근처에서 머물렀어. 그는 컴퓨터를 끄면서 피곤한 듯 기지개를 켰어. 아, 오늘 하루 진짜 길었다. 나는 그를 바라보다가 용기를 내어 다가갔어.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지. 선배, 저기. 그가 나를 바라봤어. 나는 망설이다가 그의 손목을 살짝 잡았어. 따뜻한 체온이 손끝을 타고 전해졌어. 선배는 나를 바라보면서도 뿌리치지는 않았어. 나 선배한테 더 가까이 가고 싶어요. 그 순간 도현 선배의 눈빛이 흔들렸어. 그리고 그는 조용히 내 손을 바라보았어. 내가 붙잡은 그의 손목에서 아직도 미지근한 열기가 느껴졌지. 이제 선택은 그의 몫이었어. 그는 내 손을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 마치 무언가를 고민하는 듯한 표정이었지. 나는 숨을 참은 채 그의 대답을 기다렸어. 너. 도현 선배가 입을 열었어. 하지만 말끝을 흐렸지. 나는 그의 시선이 흔들리는 걸 놓치지 않았어. 선배도 나랑 같은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더 가까이 다가갔어. 이제 정말 코앞이었어. 그의 피부에서 풍기는 익숙한 향이 나를 감싸는 것 같았어. 손끝에서 전해지는 체온이 뜨겁게 느껴졌지. 그런데 그때였어. 아, 미친. 도현 선배가 갑자기 내 손을 뿌리쳤어. 나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지. 그의 얼굴엔 혼란과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어. 너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히 흔들리고 있었어. 나는 그의 반응에 순간 얼어붙었지. 저 그냥 솔직하게 말한 건데. 나는 힘겹게 말을 이었어. 그런데 도현 선배는 한 손으로 얼굴을 감싸더니 깊은 숨을 내쉬었어. 마치 감정을 다스리려는 듯 했지. 미안한데 난 그런 거 잘 모르겠어. 그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 이게 거절이라는 걸 알면서도 인정하기 싫었어. 그냥 한 번만 생각해보면 안 돼요? 나는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어 말했어. 하지만 도현 선배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 넌 좋은 후배야. 하지만 이건 아니야. 그 말이 결정타였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어. 그리고 조용히 돌아섰지. 사무실을 나서면서도 도현 선배의 향이 코끝에 남아있었어. 그토록 원했던 향이었는데 이제는 가슴이 미어지는 향이 되어버렸어. 그날 밤 나는 혼자 방 안에서 무너져 내렸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하지만 난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의 향을 다시 맡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어. 그날 이후로 나는 도현 선배를 피해 다녔어. 아니, 정확히 말하면 피하는 척했지. 그가 부담스러워하는 걸 느낀 이상 더 대놓고 다가가면 안 됐어.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었어. 나는 다시 차분하게 계획을 세웠지. 선배가 내게 선을 그었다고 해서 내 감정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으니까. 오히려 더 강렬해졌어. 마치 손에 넣을 수 없는 것을 더욱 원하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나는 그를 우연히 마주칠 기회를 계속 만들었어. 예를 들면 선배가 점심을 먹으러 가는 시간에 맞춰 따라가거나 퇴근 후 일부러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는 거야.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도했지.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만. 처음엔 선배도 살짝 경계하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경계를 풀더라. 그도 내 태도가 변했다고 생각한 거겠지. 예전처럼 노골적으로 들이대지 않고 그저 친한 후배처럼 행동했으니까. 하지만 그건 겉으로만 그런 거였어. 나는 여전히 선배의 향을 원했고 그를 더 가까이에서 느끼고 싶었어.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그날따라 사무실 분위기가 뒤숭숭했어. 한 동료가 실수를 크게 저질러서 팀 전체가 그 문제를 해결하느라 야근을 하게 됐거든. 그리고 마침내 회사 안에는 나랑 도현 선배 둘만 남게 됐어. 이건 기회였어. 나는 조용히 그의 자리로 다가갔어. 선배는 피곤한 얼굴로 책상에 팔을 괴고 있었어. 와이셔츠 단추가 2개쯤 풀려 있었고 소매도 걷어올려서 팔뚝이 드러나 있었지. 그의 피부엔 땀방울이 살짝 맺혀 있었어. 그리고 내가 미쳐버릴 것 같은 그 향이 퍼지고 있었지. 나는 무의식적으로 숨을 들이마셨어. 너무 강렬했어. 이건 마치 중독과도 같았어. 선배, 괜찮아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어. 선배는 눈을 감은 채 한숨을 쉬더니 고개를 끄덕였어. 근데 진짜 힘드네. 오늘 하루 최악이야. 나는 선배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어. 이렇게 가까이에서 그의 향을 맡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는 건 불가능했어. 제가 마사지라도 해드릴까요? 나는 일부러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어. 마치 진짜로 선배를 걱정하는 후배처럼. 선배는 피곤한 듯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 됐어. 괜히 그러다 더 피곤해지겠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 나는 아주 천천히 그의 뒤로 가서 양손을 어깨 위에 올렸어. 선배가 깜짝 놀라 몸을 움찔했지만 나는 곧바로 부드럽게 주무르기 시작했어. 가만히 계세요. 이러고 있으면 더 피곤하잖아요. 선배는 어쩔 수 없다는 듯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어. 나는 그의 뜨거운 체온을 손끝으로 느끼면서 아주 천천히 힘을 줘서 눌렀어. 그의 몸이 점점 긴장을 풀리는 게 느껴졌어.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참을 수 없었어. 나는 아주 살짝, 그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만 그의 목덜미에 코끝을 가까이 댔어. 그리고 아주 깊이 숨을 들이마셨지. 그 짙고 강렬한 향이 폐 깊숙이 스며들었어. 마치 나를 완전히 삼켜버릴 것처럼. 나는 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였어. 그런데 그때였어. 너 또 이러네. 선배의 목소리가 들려왔어. 나는 깜짝 놀라 몸을 굳혔어.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 선배는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어. 아까부터 눈치 못 챘을 것 같아.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나는 선배의 시선에서 벗어나지 못했어. 들킨 걸까? 아니, 사실 들켜도 상관없어. 나는 그냥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어. 저 그냥 선배한테 끌려요. 나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어. 그러자 선배가 미간을 살짝 찡그리더니 고개를 돌렸어. 너 위험한 거 알아?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어. 나는 그 감정을 놓치지 않았어. 이건 단순한 거절이 아니야. 나는 한 걸음 더 다가갔어. 그리고 아주 천천히 선배의 얼굴을 올려다봤지. 위험해도 좋아요. 그 순간 선배의 눈빛이 흔들렸어. 나는 그의 손목을 살며시 잡았어. 뜨거운 체온이 손끝을 타고 퍼졌지. 선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나는 그가 거부하지 않는다는 걸 느꼈어.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선배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어. 이제 도현 선배가 어떻게 반응할지 결정해야 해. 그는 나를 밀어낼까? 아니면 받아들일까?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 나는 무슨 일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 이제 게임은 시작된 거야. 나는 선배의 손목을 놓지 않았어. 도망치고 싶지 않았어. 아니,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칠 필요도 없었지. 선배도 알 거야. 내가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려왔는지. 선배는 한숨을 쉬었어. 그리고 내 손을 내려다봤지. 잡아 뿌리치지는 않았어. 하지만 그렇다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도 않았지. 넌 정말. 그가 무언가를 말하려다가 다시 입을 다물었어. 나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갔지. 선배도 나한테 끌리는 거잖아요. 나는 아주 조용히 속삭였어. 그러자 선배의 눈빛이 흔들렸어.
나는 그 미세한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지. 그 순간 사무실 한쪽에서 스마트폰 진동 소리가 들렸어. 선배는 화들짝 놀라며 몸을 일으켰어. 나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면서 손을 놓았지. 선배는 빠르게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서 확인했어. 그리고는 짧게 한숨을 쉬었어. 집에서 온 거네. 그는 핸드폰 화면을 한 번 더 보더니 내게 미안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 나 가봐야겠다. 나는 선배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 하지만 속에서는 뭔가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어. 집에서 왔다고. 이제야 기억이 났어. 도현 선배는 결혼을 한 사람이었어. 나는 알고 있었어. 하지만 애써 모르는 척했지. 그런데 이제 현실이 내 눈앞에 펼쳐졌어. 나는 유부남한테 빠져버린 거야. 그날 이후로 나는 한동안 선배와 거리를 뒀어. 하지만 그렇다고 내 감정이 사라진 건 아니었어. 오히려 더 강렬해졌지. 내 것이 아닌 걸 탐하는 감각. 금지된 것에 빠져드는 쾌락. 나는 점점 선배를 더 원하게 됐어. 그리고 기회는 다시 찾아왔어. 어느 날 회사 회식이 끝난 후였어. 선배는 술을 조금 마신 상태였고 나는 일부러 선배가 가는 방향으로 따라갔어. 선배, 저도 택시 타야 하는데 같이 가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말했어. 선배는 나를 한번 보더니 피곤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 그래, 너도 조심해서 가. 우리는 나란히 택시를 탔어. 좁은 공간 안에서 선배의 체온이 너무나도 가까웠어. 그리고 역시나 그 향이 코끝을 찔렀지. 나는 천천히 선배 쪽으로 몸을 기울였어. 마치 무의식적인 듯이. 그런데 선배가 갑자기 나를 빤히 쳐다보았어. 너 일부러 그러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낮았어. 약간 쉰 듯한 목소리. 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 뭐가요? 나는 모르는 척하면서도 일부러 살짝 미소를 지었어. 선배는 한숨을 쉬더니 고개를 돌렸어. 너 위험한 거 알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갔어. 위험한 거 아는데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선배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어.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그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 알았어. 나는 아주 천천히 그의 손등 위에 내 손을 올렸어. 선배도 나 피할 수 없을 거예요. 나는 속삭였어. 그리고 선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 순간 택시가 멈춰섰어. 손님, 다 왔습니다. 운전기사의 목소리에 선배는 화들짝 정신을 차린 듯 했어. 그리고는 급하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지. 나는 천천히 그를 따라 내렸어. 그의 집 근처였어. 야, 너 집은 반대 방향 아니야? 선배는 당황한 얼굴로 나를 쳐다봤어. 나는 그냥 미소만 지었어. 그냥 좀 더 걷고 싶어서요. 선배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 넌 진짜.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 그리고 나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지. 나는 선배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어. 선배, 오늘은 거짓말하지 마요. 그 순간 선배의 표정이 흔들렸어. 그리고 나는 그의 손목을 살짝 잡았어. 그 순간 선배의 핸드폰이 또 울렸어. 나는 그가 핸드폰을 쳐다보는 걸 지켜봤어. 집에서 걸려온 전화. 그는 짧게 망설이더니 전화를 받았어. 응, 나 지금 들어가. 나는 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어. 선배의 표정에는 분명히 갈등이 있었어. 나는 조용히 뒤로 물러섰어. 잘 가요, 선배. 나는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어.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걸. 그날 이후 선배는 나를 피하기 시작했어. 아니, 피하려고 노력했다고 해야 맞겠지. 하지만 나는 선배가 그렇게 쉽게 나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 금지된 감정은 피한다고 사라지지 않아. 나는 여전히 선배의 향을 쫓았고 그의 시선이 내게 머무는 순간들을 놓치지 않았어. 아무리 거리를 두려 해도 선배는 결국 나를 의식할 수밖에 없었어.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가 끝나고 뒤풀이가 열렸어. 사람들은 술에 취해 떠들었고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었지. 그리고 나는 선배가 혼자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걸 발견했어. 이건 기회야. 나는 조용히 다가가 그의 옆에 섰어. 선배, 담배 피우는 거 몰랐어요. 선배는 피식 웃으며 연기를 내뱉었어. 원래 잘 안 피우는데 요즘 좀 피곤해서. 나는 선배를 빤히 바라보았어. 그는 나를 보지 않으려고 했지만 결국은 내 시선을 피하지 못했어. 선배, 솔직해져요. 내가 낮게 속삭이자 선배의 표정이 굳었어. 나는 천천히 그의 담배를 빼서 내 입술에 갖다 댔어. 그리고는 깊이 빨아들인 후 선배를 보며 연기를 내뱉었지. 이제 더는 도망칠 수 없어요. 그렇죠? 선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저 나를 바라보기만 했어. 그 눈빛엔 두려움과 욕망이 뒤섞여 있었어.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나를 붙잡았어. 너 정말. 그의 목소리는 떨렸어. 나는 그의 손목을 가만히 감싸쥐었어. 괜찮아요. 선배도 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아주 천천히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어. 그는 더 이상 밀어내지 않았어. 우리는 선을 넘고 말았어. 집에 들어서니 예상치 못한 얼굴이 보였다. 처형, 오셨어요? 웬일이냐며 놀란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연락도 없이 이 시간에 온 것이 영 이상했으니 말이다. 아내에게는 5살 터울의 처형이 유일한 형제이자 어머니 같은 존재였다. 장모님이 아내가 20살 되던 해에 돌아가신 뒤 처형은 동생을 대학에 보내고 시집까지 보낸 보호자였다. 나와는 다소 어색한 사이였는데 그 이유는 처형이 날 처음 봤을 때부터 탐탁지 않아 했기 때문이다. 결혼을 결정하며 부산에 신혼집을 차리기로 한 것도 지방대 출신의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내 배경도 처형에게는 불만이었다. 피부칠하곤 동생 하나뿐인데 왜 멀리 떠나 보내야 하냐는 게 그녀의 논리였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내가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장사를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 처형은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쏘아붙였다. 김서방,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잘 다니던 회사를 왜 그만뒀어? 몇 개월째 놀고만 있을 거야? 장사 첫 달에 번 돈이 고작 그거야? 그녀의 막말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지니 처형의 전화는 내게 공포 그 자체였다. 하지만 아내에게 처형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한 적은 없다. 아내가 중간에 끼어 곤란해질 것이 뻔했으니까. 그런 처형이 한 달간 연락 한 번 없다가 갑자기 부산까지 찾아왔다. 얼굴을 마주하자마자 그녀는 남편 이야기를 꺼냈다. 내가 그 인간을 어떻게 뒀는데 이제 와서 어린 간호사랑 바람이란다. 진짜 사람 미치게 해. 처형은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며 의사 남편의 불륜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그동안 내게 쏘아붙이던 말들이 떠오르며 속이 시원해지는 기분을 억누를 수 없었다. 하지만 그걸 얼굴에 드러낼 수는 없었다. 처형, 힘내세요. 남자들이란 다 그래요. 어설프게 위로하며 말을 건넸다. 그러자 처형이 날 뚫어져라 쳐다보며 물었다. 뭐라고? 남자들은 다 그렇다고? 설마 제부도 바람 피우는 거 아니에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더 이상 그녀와 마주하는 건 불똥이 튈 것 같아 씻으러 간다는 핑계로 자리를 피했다. 그 후 처형은 서울로 돌아갔지만 몇 달 뒤 결국 이혼했다. 의사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막을 내렸고 처형은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게 되었다. 처형이 우리 집에 머물기 시작한 지 몇 주가 지났을 때 그녀의 태도는 이전과 확연히 달라졌다. 한때는 나를 몰아붙이던 날카로운 말투는 온데간데 없고 그녀는 내 눈치를 살피며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 있었다. 제부, 이거 좀 열어줘요. 처형이 가벼운 웃음과 함께 말을 건넸다. 물병 뚜껑 하나를 열어달라는 사소한 부탁이었지만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묘하게 달라 보였다. 처음에는 단순한 착각이라며 애써 넘겼지만 그녀의 행동은 점점 노골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함께 장을 보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다. 처형은 장난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제부 같은 남자를 만났으면 나도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웃어넘기려 했지만 그녀의 말에 담긴 의미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날 이후 처형은 나를 향해 작은 애교를 부리기 시작했다. 제부, 나 이거 먹고 싶어. 사줘요. 제부는 정말 진국이야. 역시 사람은
오래 겪어봐야 안다니까. 말투는 가벼웠지만 그녀의 말이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녀도 알고 있는 듯했다. 밤늦게 거실에서 마주한 적도 많았다. 그녀는 종종 소파에 앉아 와인을 한 잔 마시며 내게 말을 걸었다. 제부는 참 신기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내가 왜 그리 당신을 못마땅해 했나 싶어.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고 그 속에는 깊은 외로움이 배어 있었다. 시간이 흐르며 우리는 서로에 대해 점점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가 어린 시절 겪었던 일들, 내가 품고 있던 결혼 생활에 대한 고충들. 대화는 단순한 가족 간의 이야기를 넘어 더 개인적이고 메밀한 이야기로 이어졌다. 어느 날 밤 그녀가 내게 말했다. 제부, 나 여기 계속 있어도 돼? 너무 의지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근데 나 마땅히 갈 데도 없어. 그녀의 말에는 외로움과 슬픔이 동시에 배어 있었고 나는 그 순간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녀의 상처받은 모습이 낯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그녀를 보살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괜찮아요. 평생 저랑 같이 살죠 뭐. 이대로가 너무 좋은데 나만 믿어요. 내 말에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을 때 이상하게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녀의 미소는 고마움과 함께 어딘가 안도감이 담겨 있었고 그걸 보는 내가 오히려 보호받는 느낌마저 들었다.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가족을 보살핀다는 마음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내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제부 말이 맞아요라고 말하거나 함께 장을 보러 나갔다가 작은 간식을 사달라고 조르듯 애교를 부릴 때마다 이상한 설렘이 밀려왔다. 제부는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나도 제부 같은 남자를 만났어야 했나 봐. 처형이 가볍게 던진 농담이었지만 내 마음은 쉽게 흘려보내지 못했다. 그녀의 말과 행동이 계속 떠올랐고 나는 점점 그녀에게 감정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처형이 아니었다. 그녀는 내가 보살펴야 할 사람이었고 동시에 나만이 그녀를 이해하고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처럼 느껴졌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감정이 점점 더 커졌고 그녀가 내게 의지하는 모습이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웠다. 이런 감정이 옳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나는 결혼 5년 차로 올해 38살이다. 아내와의 관계는 권태기에 접어든 지 오래였다. 연애 3년, 결혼 5년을 합치면 어느새 8년이라는 시간. 그 긴 시간 동안 우리 관계는 처음엔 불꽃 같았지만 어느 순간 차갑게 식어버렸다. 이제는 아내가 여자로 보이기보다 단순히 내 아이를 품고 있는 동반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와중에 처형이 이혼 후 우리 집에 들어오게 되면서부터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다. 처형은 첫인상이 강렬한 사람이었다. 도도하고 거침없는 말투,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태도가 나를 항상 조금 긴장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녀와 함께 살면서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면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내가 예상치 못했던 세심함과 배려로 나를 챙겨주었다. 오래되어 구멍난 내 속옷을 보고선 백화점에서 꼭 맞는 새 속옷을 사다 준 그녀의 모습에 묘한 감정이 들었다. 김서방, 이건 너무 낡았잖아. 이왕 입는 거 좋은 거 입어. 그녀의 목소리는 투박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을 읽을 수 있었다. 처형의 매력은 겉으로 보이는 것 이상이었다. 그녀의 도도함 뒤에 숨겨진 따뜻함, 그리고 어쩌면 나조차 몰랐던 나를 이해해주는 어떤 면이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치킨이 먹고 싶다고 해서 처형과 나는 따로 저녁을 준비하지 않고 옆에서 치맥을 즐기기로 했다. 술 기운이 올라올 때쯤 나도 모르게 농담을 던졌다. 처형은 참 얼굴도 이쁘고 몸매도 좋아서 남자들이 보면 환장할 스타일인데 입만 다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애교라도 좀 부려봐요. 그래야 남자들이 다가오기 쉽지. 암튼 처형은 쉽게 다가가기가 힘들다니깐. 처형은 나를 노려보며 한마디 했다. 뭐라고? 내가 왜 애교를 부려야 해? 이래서 내가 웬만한 남자들이랑은 안 맞는 거야. 하지만 화를 내던 그녀도 결국 내 말에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내 얼굴은 남자들이 좋아할 만하지. 뭐 작정하면 다 넘어오겠지. 그 순간 그녀가 지은 미소는 단순한 자만이 아니었다. 그 안엔 어딘가 자신감과 함께 어색한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다. 나는 괜히 가슴이 두둥거렸다. 며칠 후 처형이 내게 넌지시 말을 꺼냈다. 밖에 나가서 기분 좀 풀고 싶네. 바람도 쐬고
술 한잔하면 더 좋고. 옆에서 듣고 있던 아내가 말했다. 언니 좀 데리고 나가서 바람 쐬게 해줘요.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렇게 우리는 부산 바닷가로 향했다. 그날 그녀는 평소와 달랐다. 짧은 치마에 하늘색 원피스. 어디서 봐도 시선을 끌 만한 모습이었다. 오랜만에 꾸미셨네요. 기분 좋은 날 되겠는데요? 내 농담에 그녀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이 정도면 제부가 돈 아깝지 않게 사주는 거잖아? 바닷가 근처 식당에 자리를 잡았다. 그녀는 내 앞 접시에 회를 올려주며 능숙하게 술잔을 채웠다. 먹어봐. 이거 진짜 신선하네. 평소와는 다르게 다정한 그녀의 태도에 이상하리만치 어색함을 느끼기도 전에 이미 나는 그 분위기에 녹아들고 있었다. 저녁 노을이 물든 바닷가 모래사장에 나란히 앉았을 때 그녀가 내게 물었다. 제부, 경미랑 요즘 왜 그렇게 소원해? 무슨 일 있는 거야? 혹시 다른 여자 만나는 거 아니지? 그 말에 나는 당황해 고개를 저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권태기 같은 거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녀는 내 말을 듣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제부, 다른 여자 만나면 나한테 허락받고 만나야 돼. 알겠지? 바람이 허락받고 피우는 거예요? 그리고 왜 처형한테 허락을 받아요? 내 농담에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다. 내가 말했잖아. 내가 작정하고 덤벼들면 안 넘어오는 남자 없다니까. 그럼 제부도 꼬실 수 있다는 거네? 그녀의 눈빛은 장난기, 어린 말처럼 보였지만 그 안엔 묘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뭐라 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멍하니 웃고만 있었다. 그래도 제부는 안 넘어올 것 같긴 하네. 재미없어. 그녀가 내 어깨를 툭 치며 웃었다. 그런데 그 웃음은 그저 농담처럼 넘길 수 없는 여운을 남겼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 머릿속은 그녀의 말과 미소로 가득했다. 처형의 웃음소리가 귓가를 맴돌며 어쩌면 내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보고만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히 처형이 아니었다. 그날 밤 바닷바람은 내 마음속 작은 불씨를 걷잡을 수 없게 만들었다. 처형이 우리 집에서 지낸 지도 벌써 2년이 되어간다. 그 사이 한 차례 2살 연하의 돌싱남을 만나 그의 집에서 3개월 정도 지내기도 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헤어지고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마치 우리 집이 자신의 집인 듯 자연스럽게 적응하며 지냈고 나에게 던지는 플러팅에 가까운 농담과 가벼운 신체 접촉을 점점 더 거리낌 없이 이어갔다. 처음에는 가족 간의 유머겠지 하고 넘겼지만 점점 그녀의 행동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마치 대수롭지 않은 듯한 그녀의 한마디, 무심한 눈빛, 스쳐 지나가는 손길이 이상하게도 마음속 깊은 곳을 두드렸다. 나 역시 아내와의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았기에 그녀의 행동은 더 크게 다가왔다. 의무감과 책임으로 유지하던 결혼관계는 권태로움으로 점철되어 있었고 아내는 점점 나에게 무관심해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런 상황에서 처형의 다정한 모습과 농담은 어쩌면 내가 잊고 지냈던 연애의 설렘 같은 걸 다시 일깨우고 있는지도 몰랐다. 문제는 나 스스로도 처형에 대한 감정이 단순한 호기심인지 아니면 더 깊은 관심으로 변해가는지 혼란스럽다는 것이다. 어쩌면 그녀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농담을 던지는 걸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나는 그 작은 행동들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며 흔들리고 있는 건 아닐까? 혹은 그녀가 정말 의도적으로 선을 넘으려 하는 건데 나만 애써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혼란 속에서 내가 걱정하는 건 더 이상 그럴 리 없겠지 라고만 치부할 수 없는 이 상황이 정말로 대형 사고로 이어지진 않을까 하는 것이다. 사실 이 감정의 무게는 단순히 처형 때문만은 아니다. 결혼 생활이 깊어질수록 나는 점점 더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다. 애써 유지하려는 관계가 나를 옥죄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최근 들어선 이런 혼란 속에서 더 이상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할 의지마저 사라지고 있었다. 결혼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홀가분한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만 마음을 파고들었다. 내 연애 세포가 다시 깨어날수록 결혼이라는 제도가 점점 더 낯설고 버거운 틀이 되어갔다. 그러나 이런 내 마음이 과연 처형을 향한 감정 때문인지 아니면 결혼 생활 자체에 대한 회의감 때문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그녀가 내 삶에 던진 작은 돌멩이 하나가 이렇게 큰 파문을 일으킬 줄은 몰랐다.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지금 내 앞에 놓인 이 길은 과연 새로운 시작으로 가는 길인지 아니면 끝을 향해 가는 길인지 분명한 건 이렇게 가다가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언가가 터질 것 같다는
불안감뿐이었다. 저는 대전에서 살고 있는 28살의 평범한 청년입니다. 저희 형은 38살로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항상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형과 달리 저는 늦둥이로 태어나 제대로 된 직업 하나 없이 망나니로 살고 있었죠. 형은 사소한 일에도 계획을 세우고 철저히 준비하는 성격이라 자연스럽게 가족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자라왔습니다. 그런 형이 결혼을 결심하면서 지인 소개로 만난 형수될 분과 1년 넘게 잘 교제하며 여행도 다니고 서로의 삶을 나누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에 찾아온 핑크빛 연애. 그런 형이 진지하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흐뭇했다. 그런데 그가 10살이나 어린 여자와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에 예심 어떻게 만났을까 하는 궁금증이 일었죠. 저는 사실 그때까지 형수될 분을 얼굴 한번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올해 8월 초에 상견례가 있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형수될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형의 결혼을 축하하는 자리가 되리라 생각했지만 그 순간 저는 형의 인생에 큰 변화가 올 것임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믿기지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올 7월에 친구놈이랑 술을 먹고 그 놈이 나이트를 가자고 해서 나이트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부킹 몇 번 했었고 어떤 여성분과 잘 얘기되어서 나이트 나와서 포차에서 그 여성분과 2대2로 술을 또 먹었습니다.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다들 취한 상태였고 포차에서 스킨십도 있었죠. 그렇게 제 친구는 다른 여성과 저는 제 파트너 여성과 모텔을 갔었고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차례의 연락을 주고받은 후 연락은 끊겼죠. 하지만 오늘 상견례 자리에서 그 여자는 내 형수로 나타난 것이다. 그녀는 밝은 표정으로 내게 인사를 했고 나는 순간 숨이 막혔다. 정우 씨, 처음 뵙겠습니다. 정수진입니다. 당황스러워 다리가 후덜후덜거리는 나에 비해 그녀의 표정은 비교적 평온해 보였다. 내가 아는 한 그녀가 날 알아보지 못할 일은 전혀 없다. 왜냐하면 원나잇으로 만나긴 했지만 이후 내가 너무 잘 맞는다며 서너 번을 더 만났고 심지어 그녀의 자취방에도 갔었다. 된장찌개에 돼지두루치기로 아침밥상을 차려주며 자긴 착한 남자 만나 현모양 쳐드는 게 꿈이라며 내가 무직이란 소리를 듣고 아쉬워하며 연락을 끊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 이 상견례 자리에서 그 여자가 내 형수로 나타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상견례가 끝난 후 그녀는 나에게 문자를 보냈다. 정우 씨, 우리 어떻게? 나 정말 정진 씨 사랑해. 결혼 전에 잠시 동안의 일탈이었어.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형에게 말하지 말아줘. 나 정말이지. 정진 씨 이대로 놓치고 싶지 않아. 나도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우 씨, 우리 두 사람이 원나잇 상대라고 밝히면 형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겠어? 우리 둘만의 비밀로 남기는 건 어떨까? 그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잖아. 형을 사랑한다는 소리가 내 머릿속에서 반복되었다. 나는 그녀의 말을 믿어야 할까? 아니면 이 비밀이 내 형에게 전해지지 않도록 해야 할까?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지금까지 형수로서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그녀가 그런 과거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형은 얼마나 고통스러워할까? 나는 형의 입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 형님은 진심으로 결혼을 하고 싶어 했고 그녀도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나는 형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아니, 말하지 않아야 하는 것일까? 몇 주 후 나는 형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형은 여전히 사랑에 빠져 있었고 그녀의 과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를 강조하며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누었다. 형, 근데 형수가 얼마나 좋아? 나 이제 수진이 없으면 못 살지.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지. 형의 눈빛은 너무나도 순수해 보였다. 나는 그 눈빛을 보고 형수와의 비밀을 숨길 의무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점점 더 힘들어졌다. 형수와 그녀의 과거를 둘러싼 갈등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를 괴롭혔다. 나는 결국 이 문제를 더 이상 혼자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 결국 형수에게 다시 연락을 해 한 번 더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할 필요가 있겠다고 결심했다. 형수님, 그때 일이 정말 실수였던 거죠? 그 후로 그런 일이 없었나요? 그녀는 한동안 침묵을 지키더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정우 씨, 그건 정말 실수였어요. 그때 나는 술에 취해 있었고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어요. 지금은 진심으로 형과 결혼하고 싶어요. 제발 이 비밀을 지켜줘. 형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 나는 그녀의 말에 조금은 안도감을 느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녀를 조금 더 믿기로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말들이 진심일지 아니면 또 다른 변명일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의문은 점차 나를 괴롭혔다. 그녀가 정말 바뀌었을까? 그녀의 과거가 단순히 한 번의 실수로 끝날 수 있을까? 나는 결국 형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스스로 확실히 알아보아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녀 주변 사람들을 조심스럽게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누군가에게 물어볼 때마다 마음이 불안해졌지만 나는 계속해서 정보를 모았다. 그녀가 다니던 나이트클럽과 헌팅포차, 그리고 술자리에서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들이 점점 많아졌다. 여러 사람들에게 들은 얘기들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충격적이었다. 그 여자 평소에도 자주 나이트나 헌팅포차 드나들었대. 한 번, 두 번이 아니었어. 심지어 몇 명과 그런 관계를 맺었다는 얘기도 들었어.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하나하나 확인될수록 나는 그녀가 말한 실수가 단지 한 번의 일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그녀는 단지 술에 취해 잠깐 실수를 한 것이 아니었고 그날 밤 이후에도 그런 생활을 계속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난 형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마음 한구석에서 끊임없이 갈등했다. 형은 공대를 졸업하고 각사학위를 받은 후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전형적인 범생 스타일의 인물이었다. 평소 조용하고 책을 사랑하며 인생에 대한 철학이 뚜렷한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형에게 결혼할 상대는 고전적이고 현모양처 스타일의 여자가 어울릴 거라고 생각했던 얘겐 형수가 너무나도 상반된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형수는 그와는 너무도 달랐다. 나이트클럽과 헌팅포차를 자주 드나들며 남자들을 쉽게 만나고 헤어지길 반복하는 모습은 형과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내겐 중요한 점이 있었다. 바로 형이 그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형수와 결혼을 결심한 형은 그의 선택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며 나는 그저 무조건적으로 응원하는 것만이 형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형수와 하룻밤이 형이 알게 된다면 그의 행복을 깨트리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나를 짓눌렀다. 나는 형이 행복한 모습이 계속되길 바랐다. 결국 형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나는 그의 행복을 위해 이 비밀을 숨기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나는 그 여자의 과거가 아니라 형이 사랑하는 여자를 믿기로 했다. 그러나 이 비밀을 평생 숨겨야 한다는 압박감은 계속 내 가슴 속에 남아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 이 모든 것이 드러날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함께였다. 그때까지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이 여전히 내 마음을 괴롭히고 있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가슴에 짐을 덜어주는 일이지만 때로 그 진실이 다른 이들의 행복을 짓밟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때로 비밀을 품고 살아간다. 평소 마음이 잘 맞는 직장 동생이 천안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는데 주말에 심심하다며 소주나 한잔하자고 연락이 왔다. 그래서 집 앞 꼼장어집에서 만나 가볍게 한잔하다가 그 동네에서 꽤나 유명하다는 클럽에 가보자는 제안이 나왔다. 넓은 룸을 하나 잡고 양주 한 병을 시켰다. 동생이 웨이터에게 팁으로 5만 원을 쥐어주니 문이 닫힐 틈 없이 계속 부킹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끝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 새벽 1시를 넘길 즈음 동생이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며 밖으로 나가자고 제안했다. 약 20분쯤 지났을까? 술에 알딸딸하게 취한 여성 한 명이 나타났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어머, 이 잘생긴 총각은 누구야? 하며 마음에 든다는 듯 옆자리에 다가와 앉았다. 그러더니 앉자마자 묻는 말이 자기 만나는 여자 있어? 였다. 당황한 나도 모르게 만나는 사람 없는데요 라고 대답해버렸다. 그러자 동생이 나를 보며 귀띔하듯 얘기했다. 형, 이 누나는 형보다 10살 연상이긴 한데 돌싱이고 마음에 들면 부담 없이 만나봐. 나이는 조금 많아 보였지만 독수공방 2년 차인 내가 딱히 가릴 처지도 아니었다. 게다가 그녀는 노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얼굴도 작고 중년 여배우 같은 아우라가 느껴졌다. 나이를 먹어도 이렇게 곱게 나이를 먹을 수 있구나 싶었다. 이제껏 본 아줌마 중엔 제일 미인이세요. 영화배우 같으세요. 어머, 호호호호. 총각, 왜 그래? 너무 띄워주는 거 아니야?
역시 싫어하는 기색은 아니었다. 여자는 칭찬에 약하다는 말이 사실인지 그녀는 예쁘다는 말에 환하게 웃었다. 총각 눈엔 내가 그렇게 예뻐 보여? 뒤태가 끝내주잖아요. 어머머, 내 뒷모습은 또 언제 봤대? 그런데 진짜 솔로 맞아? 네, 2년 전에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지금까지 혼자예요. 한참 궁할 때네. 네, 저도 궁하지만 않았어도 여긴 안 왔을 거예요. 그러게 멀쩡하게 생겼는데 왜 이렇게 연애운이 없어? 혹시 모르죠. 오늘 갑자기 뭔 일이 생길 줄 도와주실 거죠? 대체 내가 뭘 도와주면 되는데 서로 마음이 맞으면 몸도 통하겠지요. 어머, 보기보단 화끈하네. 오랜만에 젊은 사내랑 대화하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 그런가요? 저도 오늘 너무 즐겁네요. 술 기운이 서서히 올라오자 대화는 점점 더 솔직하고 가벼워졌다. 근데 여기 자주 오세요? 내가 묻자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술잔을 들었다. 아니, 친구 따라 몇 번 온 게 다야. 근데 이런 분위기 나쁘지 않네. 총각은? 저도 오늘 오랜만에 왔어요. 동생 놈이 끌고 와서요. 동생이 괜찮은 사람 데리고 왔네. 나중에 꼭 칭찬해야겠어. 그녀는 장난스러운 눈빛으로 내 눈을 살짝 쳐다보며 웃었다. 인연이란 게 참 신기하지 않아? 원래 나 오늘 그냥 집에 있으려고 했거든. 그럼 오늘은 저한테 감사해야겠네요. 제가 그 신기한 인연의 주인공이니까. 주인공? 어머, 대담하네. 그녀는 가볍게 손을 뻗어 내 팔을 한번 툭 치더니 웃음을 터뜨렸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점점 더 편안하고 매력적으로 보였다. 대화 도중 그녀는 내게 가까이 몸을 기울이며 물었다. 총각. 근데 왜 이렇게 착해? 보통은 이런 자리에서 괜히 잘난 척하거나 떠보려고 하지 않나? 그런 건 성격에 안 맞아요. 그냥 솔직하게 제 모습 보여주는 게 더 편하거든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근데 있잖아, 총각. 네. 왜 이렇게 말을 잘해? 듣다 보니 나 자꾸 빠져드는 기분인데. 그녀는 장난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눈빛엔 살짝 진지함도 담겨 있었다. 그럼 저도 물어볼게요. 왜 이렇게 저를 긴장하게 만드세요? 사람 홀리는 기술이라도 있으신가? 내가 맞받아치자 그녀는 크게 웃었다. 술자리가 끝나갈 무렵 그녀가 나를 바라보며 묘한 미소를 지었다. 우리 집에 같이 갈래? 그 말의 순간 머릿속이 멈췄다. 대답할까 말까 고민하던 찰나 그녀는 살짝 웃으며 한마디를 덧붙였다. 부담 주는 건 아니고 그냥 커피 한 잔 같이 하자는 뜻이야. 긴장하지 마. 술 기운도 조금 올라온 데다 분위기가 너무 좋았던 터라 흔들릴 뻔했지만 결국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그만하죠. 대신 다음에 꼭 한 잔 사주세요.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흥, 밀당하는 거야? 좋아. 그럼 내가 다음에 불러낼 거니까 꼭 와야 해. 며칠 뒤 낯선 번호로 메시지가 왔다. 총각, 요즘 뭐해? 나 오늘 좀 심심한데. 보낸 사람은 그녀였다. 의외로 빨리 연락이 올 줄은 몰랐다. 고민 끝에 답장을 보냈다. 심심하시면 친구 만나세요. 곧장 답장이 돌아왔다. 친구랑 만나는 거잖아. 너랑. 솔직히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10살 연상이지만 묘하게 귀여운 면이 있었고 무엇보다 심심할 때 가볍게 만나기엔 나쁘지 않은 상대였다. 내가 답장을 보냈다. 사람 많은 데서 만나면 괜히 안 좋은 소문이 날지도 몰라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그녀는 금세 답장을 보냈다. 거기라면 더 좋지. 그럼 약속 잡자. 약속 당일. 저녁 약속 시간 10분 전.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마자 나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녀는 검정색 소매 없는 원피스를 입고 짙은 화장까지 한 채 나를 보고 있었다. 첫 만남 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화려하고 세련된 모습이었다. 아참, 예쁘게 차려입고 올 거라 미리 얘기해 주셔야죠. 저 트레이닝복 입고 기다렸잖아요. 내가 장난스럽게 말하자 그녀는 손을 휘저으며 웃었다. 호호호, 맘에도 없는 소리 하기는. 그래도 보기 싫진 않지? 아니요. 보기 좋은데요? 너무 보기 좋을 정도로요. 그녀는 웃으며 거실로 들어왔다. 시간이 지나며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었다. 우리는 와인 한 잔씩을 나누며 대화를 이어갔다.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과거 이야기를 꺼냈다. 이런 자리에서 남자랑 대화하는 게 이렇게 재밌을 줄 몰랐네. 솔직히 말해, 이런 경험 많지?
많긴요. 그럼 아줌마는요? 글쎄, 나도 꽤 오랜만이야. 그런데 이상하게 너랑은 대화가 술술 풀린단 말이지. 우리 너무 잘 맞는 것 같지 않아? 나는 잠시 멈칫했다.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한데요. 나쁘지 않다고? 너무 소극적인 대답이네. 그녀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자기야, 우리 연애할까?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다. 10살 연상이라는 사실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그녀의 매력적인 모습과 즐거운 대화가 날 설득했다. 글쎄요, 저랑 나이 차이가 조금 있어서 괜찮으시겠어요? 그녀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내 어깨를 툭 쳤다.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내가 좋으면 그걸로 된 거지. 그날부터 우리의 본격적인 연애가 시작되었다. 그녀는 단순히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내기엔 놓치기 아까운 사람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혼자 사는 미혼남입니다. 제 이야기를 하자면, 네, 초반에 제 삶은 말 그대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집안 형편은 급격히 기울었고, 그 와중에 가정사 문제까지 겹치면서 저는 대학도 중도 포기하게 되었죠. 이후 군에 입대했지만 제대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취업에 번번이 실패했고 세상은 점점 더 냉혹하게 느껴졌어요. 사회 적응에 서툰 제가 선택한 길은 집을 나와 혼자 살며 빚을 갚는 삶이었습니다. 좁디 좁은 원룸에서 시작한 제 생활은 그야말로 척박했습니다. 희망도 큰 꿈도 없는 나날이었죠. 하루하루를 버텨내며 일을 했고 그러다 보니 나이도 어느새 30대 중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했지만 그래도 작은 위안이라도 찾으려 노력하며 살던 어느 날 직장 동료와의 술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날 동료와 둘이 술잔을 기울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가라앉자 그는 갑자기 술잔을 내려놓으며 이렇게 말했죠. 야, 남자 둘이 이렇게 마시면 너무 처진다. 나이트라도 갈까? 저는 별다른 기대 없이 그러던가라고 대답했죠. 그런데 곧 그 자리에서 한 여자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그녀였죠. 40대 중반의 나이지만 처음 본 순간 저는 그녀가 실제 나이를 속이고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놀랐습니다. 우울한 저와는 다르게 전체적으로 젊고 활기찬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녀가 웃을 때마다 그 생기 넘치는 에너지가 주변을 환하게 만들었죠. 안녕하세요. 밝고 경쾌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넨 그녀의 첫인상은 단순히 젊어 보이는 외모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녀에게 묘한 호기심을 가졌죠. 술자리는 예상외로 빠르게 즐거운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그녀는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화는 끊임없이 이어졌고 저 역시 그녀와 함께 있는 동안 자신도 모르게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왠지 오래 알고 지낸 친구처럼 편안했죠. 그날 이후 우리는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일과 후의 짧은 대화, 주말에 문득 안부를 묻는 메시지 등은 제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삶에 작은 활력을 주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그녀의 매장 일을 잠시 도와주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쁜 날이었어요. 매장 손님이 몰려드는 와중에 그녀는 능숙하게 일을 처리하면서도 틈틈이 저에게 신경을 써줬습니다. 힘들지? 고마워. 끝나면 내가 밥 사줄게. 그녀와의 식사는 평범한 저녁 한 끼였지만 그날은 왠지 달랐습니다. 테이블에 마주 앉은 그녀의 모습은 일하는 동안 보았던 당차고 씩씩한 모습과는 또 다른 부드럽고 따뜻한 면이 있었습니다. 대화 도중 그녀는 문득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솔직히 이혼하고 혼자 사는 거 되게 외로워. 그녀는 손에 쥔 컵을 바라보며 덧붙였죠. 남자친구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요즘은 그마저도 쉽지 않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 어딘가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이미 그녀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던 터라 그녀의 말은 단순한 푸념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대신 묘한 동질감과 연민이 섞인 감정이 스며들었습니다. 삶에 아무런 희망이 없던 저에게 그녀는 마치 한 줄기 빛 같은 존재로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웃는 모습이 예쁘고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한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와의 모든 순간이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새 저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죠. 그녀는 새 아이의 엄마이자 이혼 후 홀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삼촌으로 불리며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면 늘 혼자였던 제게 따뜻한 온기가
채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 자체가 나쁘지 않았고 요즘 그녀의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작은 행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그녀와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녀와의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주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려옵니다. 그녀를 좋게 보면서도 새 아이를 키우는 현실적인 문제나 왜 하필 이혼녀를 선택했냐며 조언 아닌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도 제 마음과 다르게 현실적인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더군요. 물론 그녀는 경제적으로 꽤 안정적입니다. 본인 명의의 넓고 이름 있는 35평 아파트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있고 전 남편에게 매달 양육비를 받고 있죠. 게다가 그녀는 지하상가에서 작은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데 큰 걱정은 없어 보였죠. 반면 저는 40을 바라보는 나이에 월세방 신세였거든요. 나이가 10살 차이 나지만 놀랍게도 저희는 생각과 생활 방식, 대화 스타일까지 모든 면에서 잘 맞습어요. 물론 속궁합도 그 중에 하나였고요. 그녀는 결혼 준비에 대해 별다른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침대만 좋은 걸로 하나 사들고 오면 돼 웃으며 말했을 때 저는 그녀의 소박함과 현실적인 태도에 다시 한번 반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여전히 제 머릿속을 맴돌고 있습니다. 새 아이의 양육은 분명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혹시라도 생길 갈등이나 어려움은 피할 수 없는 일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복병이 있습니다. 그녀의 전 남편이 저를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태도가 앞으로 우리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네요. 저는 그녀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녀와 아이들은 제게 새 가족이 되어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과연 제가 그녀와 아이들에게 좋은 남편이자 아빠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문제를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행복한 결혼이란 완벽한 남녀가 결합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결점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두 사람의 결합이다.